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조아나입니다. 제가 1부에서 오늘은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시장이 편안하게 수익을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여러분들만의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아직도 시장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유소 2부가 살짝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콘텐츠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2부 오늘 첫 번째 강의 스타트를 끊으실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에 이어질 주유소 3부는 상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접수를 미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바뀐 주유소 2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실 위원님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잠시만요.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실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네, 앞으로 화요일에 또 처음에 이번 주는 위원님께서 강의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이제 부제가 있어요. 맞아요. 강의에. 그게 뭐죠, 위원님? 주식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해요. 주식 이야기. 네,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주식 시장이라는 데를 네. 사람들은 경험만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아마 제가 한 30여 년 주식 시장에 있었으니까 짧지 않은 시간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좀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좀 도움이랄까, 팁이랄까 이런 거 좀 평상시에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러이러한 틀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네. 이 시간은 이제 단독 시간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식으로 네. 한번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사실 박원재 위원님께서 가장 잘하는 방식이시기도 하고 자신 있어 하시는 포맷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이야기 같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위원님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가장 이런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해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네. 저 또 하나는 이제 주식 2년 차? 네, 3년 차? 이제 3년 가면 한 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3년이면. 그러면 한 주기도 안 돈 제가. 왜냐하면 이제 경기 파동을 보통 키친 파동이라 그래서 네. 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의 사이클? 이걸 보통 한 4년 잡거든요. 4년, 아유, 그럼 전 멀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섹타빌로다 보면 한 번 경험한 시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 보내시면은 작년에 이제 하락장 겪었고 좋았던 장 겪었고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장으로 진입을 했는데 네. 그게 그냥 과정이 그렇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이런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맞아요. 제가 거의 30년이 넘게 주식시장에 계셨던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주식을 하나부터 좀 10까지 제대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2부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미리 듣고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주식 불패 방에 함께 노란톡방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맛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만 자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부나 다른 포맷에서는 위원님 자랑을 들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랑을 좀 스스로 안 하셔가지고.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주식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을 쭉 정리해 뒀다가 결국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 해야 될 거를 해야 하면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 투자의 시장에 들어오면은 아마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가 힘들게 하는 게 네. 변동성이라는 괴물이에요. 이 변동성은 사람의 심장을 아주 어그러뜨려요. 그래서 올라가면 흥분되고 떨어지면 공포에 네. 아주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탐욕과 공포라는 이 심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도 실전에 딱 들어가면은 이 심리가 내가 배웠던 거를 다 잊어버리게 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단순화하자.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하자. 이런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지표를 기준 삼고 내가 투자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나만의 기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투자의 기본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 그러려면 주식시장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데인지 이걸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 형성의 원리,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구조 정도를 알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뜬금없는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보면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점점 좁혀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전략이에요. 마지막에 전략. 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내가 투자하는데 어떻게 전략으로 녹여낼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아주 심플해져요. 네. 거기까지 가는데 사실 이건 하루면 다 돼요. 정말요? 네, 하루면 다 되는데 저희 단기 왜냐하면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정말 단순하니까. 네. 그런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다른 얘기죠. 케바케가 돼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으로는 배웠는데 갑자기 뭘 적용해야 될지 몰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오늘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좀 출발을 해볼 텐데 저 도하나가 말을 그만하고 위원님한테 넘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주식 불패방 노란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교환을 미리 작성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장에 맞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교환을 오늘 새롭게 짜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기본적인 이 백투더 베이직한 시장의 원리나 논리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부터 좀 기초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위원님?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네. 지난주에는 사실은 첫 출발이기 때문에 네. 좀 이론적인 거를 풀어주면 좋겠다 해서 원래는 이론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긴박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좋았죠. 때는 시의적절한 게 좀 필요해요. 왜 시장이 지금 어려운지와 최소한의 그 배경 정도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기초, 주식시장. 도대체 뭐죠, 주식시장이? 누구나 참여하는 주식시장이 왜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네. 왜 생겼는지를 알면은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목적들이 다 있어요. 이 주체들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목적이 다 있어요. 그 목적을 알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뭔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지도 네.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네. 주식시장을 이해하려면은 이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그 국가라는 개념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주식시장은 국가로 다 구별이 되죠. 이를테면 주식시장이 퉁쳐져서 미국 주식시장이 있을 수 있겠고 한국이라는 주식시장이 있고 유럽이 있고 다 글로벌리로 어떤 국가 내에 주식시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거래를 시켜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국민소득이라는 구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GDP라고 하는데 한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건 요새 GDP라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1인당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2,000불 되죠. 32,000불이면 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진대역이 미국이 한 6만 불 되고 일본이 한 4만 불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이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영문으로 쓰여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씩 뜯어볼까요?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거는 C라고 하는 건 가계예요. 가계. 가계의 소비. 네. 두 번째 I는 기업의 투자입니다. 음. 그리고 G는 government, 정부예요. 그 다음에 X는 수출, 수출. export, 빼기는 뭐죠? 네. import, 수입. 그러면 한 영내 GDP, 한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의 총합이 여기에 잡혀서 국민소득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소득이 높아야 그 나라의 경제적 위치가 높아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에요. 가계소득도 기업에 고용돼서 임금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도 사업을 통해서 법인체가 부가가치를 내야만 거기서 소비가 나오겠죠. 정부의 세수도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도 기업에서 나오죠. 네. 자, 모든 출발이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국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네.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내 자본만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겠지요. 네, 애초에 부자면 맞아요.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출발선상에서 보면은 내 자본이 없으면 타인 자본으로 이제 차입을 해서 하는데 이걸 원초적으로 출발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차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면 이 목적하고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은행은 신용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해주죠. 네. 그래서 은행은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신용평가를 통해서 신용평가에 원금 회수성이 안 나오면 담보물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한 국가에서 사업의 기회가 은행 대출로만 가면은 사업의 기회가 너무 없겠지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업들이 좀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게 뭐 자금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주식 유통시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직접 금융이라 해요. 네. 그러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투자자들한테 네. 너희들 사업을 설명하고 자금을 네가 직접 받아봐. 은행에서는 안 해준다래니 네. 야, 시장을 열었어. 니들이 투자자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네 그 자금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봐. 마음껏. 그러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주식시장에 안 들어온 법인도 많겠지요. 그렇죠. 그럼 거기가 자금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프리 IPO 시장이라. 그래서
상장되기 전에 시장을 벤처 시장이라고 벤처.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이 프리코스닥 시장이라는 건데 이제 장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장외 시장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네.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자본을 하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자 원금 입장에서는. 회수는 상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IPO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럼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이를테면 뭐 카카오뱅크 초기 투자한 사람들은 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싸게 투자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장을 못하면 그 사람들은 원금 회수할 길이 없죠.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유통시장을 통해서 환금성을 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주식시장은 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판 안에 들어오면 각 투자 주체들이 알아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네. 이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이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은가요, 전문가님? 그걸 잘 판단을 해보세요. 네, 속고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원천적으로 네. 공정하지 않아요. 아, 어쩐지. 네, 주식시장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네. 왜냐하면 판 자체가 사업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금을 유치하는 사람들은 네. 엄청나게 잘 꾸미겠죠. 치장을 해야죠. 그렇죠. 네. 마사지를 한다래죠. 아.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사업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하는 게 원천적으로 출발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싸게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네.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 발행 신고서라는 걸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고서. 네. 상장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이 얼마 재무적으로는 있어야 어째야 되고요. 되고 네. 매출은 어째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단축시킬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패스하는 과정도 있죠. 그게 특례 상장이라는 특례 상장. 기술 네. 특례 상장. 이를테면은 바이오 기업이나 아주 하이테크 기업은 돈은 아직 못 버는데 기술이 있다면. 기술이 있어서 자금 조달을 받아야 돼. 아, 그러면 이건 특례 상장 시켜줘요. 특채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은 정부에서 레귤레이션이라 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그럼 이 판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투자자들이 알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너무 어렵네요. 네. 실컷 치장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투자자 주체들이 공급하는 자가 원천적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좋게 포장을 하게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대체적으로 이게 시장하고 관계가 있는데 시장이 좋을 때 평가를 잘 받을까요? 시장이 나쁠 때 평가를 잘 받을까요? 좋을 때 더 같이 평가 잘 받지 당연히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시장도 좋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상장하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기업들은 이때다. 이때다. 아. 막 쏟아지죠. 같이 얻어타 이런 거죠. 작년 올해 사상 최대의 IPO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중의 돈을 쓸어가요. 그런데 시장이 조금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낯이 드러나. 화장빨이 벗겨지는 거죠. 그렇죠. 화장빨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태생적으로 공급자는 주식을 파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의심해야 하는 되는 말을 네.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한번 까봐야 돼요. 진짜? 이렇게? 진짜인가? 돈 진짜 잘 번다? 너가 말하는 말은 맞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장부상의 숫자들도 네.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렵네요. 전 너무 사람을 잘 믿거든요. 이걸 이 순진하게 이게 진실이라고 믿어서 네. 아주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네. 공부 많이 하셔서 이 기업이 돈 잘 번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재무제표가 진실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재무제표가 진실이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우리 시장에는 중국 기업의 악몽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한 사례가 꽤 있거든요. 네. 그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경이롭기 그지없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무슨 50%야. 와, 화장을 너무 잘했나 봐요. 네. 네. 숫자들이 너무 빵빵해. 네. 너무 싸. 이건 꼭 투자해야 되고 팍 질렀어. 세상에 이렇게 싼 기업이. 그런데 감사 시즌이 와서 이제 상장 기업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마음껏 재무 발표를 하고 네. 1년에 한 번씩 일부 회계 감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 회계법인들이 가서 실사를 해요. 재고자산도 실사를 해야 되고 네. 매출처도 실사를 해야 되고 가서 중국 기업 상장한 기업들한테 실사합시다 그랬더니 실사를 못해. 우리는 본사가 중국 본토에 있어서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상장 여기서 했는데. 못해. 네. 그래서 점점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재고자산 없어. 그래갖고 상장 폐지된 기업이 엄청 많아요. 그랬군요. 그런 역사가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주식시장은 태생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은 네. 필요악으로 봐요. 그러면 이건 투자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네요. 기업 친화적으로 깔린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이 유리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 사고의 뒷감당은 오로지 투자자가 감당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내가 잘 알아야 돼. 그렇군요.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알기가 어렵겠지. 네, 가격은 잘 알죠. 네, 그래서 투자가 이제 출발점부터 이제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와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 해서 왔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기업 산업도 몰라. 기업도 몰라. 재무제표 볼 줄도 몰라. 핑계가 안 돼요. 투자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첫째다 하는 게 주식시장은 태생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투자자 보호는 스스로 해야 된다. 우리 자막에 맨날 뭘 보내주죠? 본 시장에서 제공해드린 네, 정보는.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송이라고 안 하려 투자자에게 했는데. 네. 이러저러한 네. 항상 고지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문구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의 말을 정말 신뢰를 했어요. 난 저 사람 믿어. 근데 방송 듣고 투자를 했어. 손실 났어. 어떻게 되죠? 본인 책임.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한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이거를 주식 투자에 들어와 가지고 뭐 나는 처음이니까 봐주겠지. 연습 게임이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막 짤도 돌아다녔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한테 환불 안 돼요? 이거 다시 물러주세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 주식을 매수했는데 뭐 시장이 급락하면서 쓸려 내려갔어. 그랬더니 그 유명한 짤이에요. 소비자 환불제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10일 내 진짜 내 증명할 수 있다래요. 난 진짜 주식 처음 했거든요. 산지 5일밖에 안 됐어. 네. 10일 내 환불 되죠? 라고 묻는 사람이 심지어 있어요. 아이고. 그만큼 주식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을 이 고지 짧게 나가는 이 자막을 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경각심이 생겼죠. 네, 근데 사기가 꺾이고 들어간 것 같아요. 야, 이미 경각심이 불평등하다. 좀 생겼어요. 야, 이게 주식 만만치 않구나. 이걸 네.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뭘 알고 있지를 돌아봐야 돼요. 네. 주식시장에서 내가 뭘 알고 하는 거지? 그거 난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아는 걸 하면 돼요. 아는 거요? 네.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는 거 뭐 있죠? 그러면 상품을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추고 네. 지수만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ETF에. 그렇죠. 추종하는 게 있죠. 지수만 추종하면 돼요. 난 그럼 지수만 볼래? 음. 그것도 방법이에요. 어. 난 지수는 알잖아. 코스피 종합지수는 알잖아. 그렇죠. 그렇게 투자해도 돼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렇게 내가 아는 것부터 출발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이 생겼으면은 네. 적어도 그 기업이 뭘 하는지, 매출은 뭔지, 거래처는 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거는 최소한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가격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와서 네. 사실은 계속 이론을 준비하다가 시장이 어려워졌어요. 네. 이제 바로 실전으로 들어와서 작년에 그 좋았던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한번 우리는 파악해 봐야 돼요. 네. 그걸 보려면은 국내 주식 시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 도움이 돼요. 네.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제 투자 주체별 분류를 세 가지로 해요. 네.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구성원이 100일, 유통되는 주식이 100이라면은 네. 딱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묶인 주식들. 우리나라는 대주주 지분이 한 33% 돼요. 네. 개인과 법인으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저 구성 중에 개인으로도 들어가고 기관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겹치는 거죠? 부분이 네, 있죠. 네. 왜냐하면 대주주 개인도 개인으로 잡히고 대주주 법인으로 갔으면 기관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외국인 구조가 원래 92년도에 자본시장 개방할 때는 네. 한도를 다 개방 안 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10%만 줬어요. 외국인 시장을 개방합니다. 그런데 한도는 10%고요. 네. 국가 안전에 드는 통신주나 뭐 전력주나 방위주나 이런 건 투자 못해요. 이렇게 제한을 했었어요. 그렇게 쭉 끌고 왔는데 우리는 98년에 외환 위기를 겪어요. 그렇죠. 강제로 오픈이 되는. 달러가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야, 너희들 돈 부족하지? 내가 돈 채워줄 테니까 그 대신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을 들어줘. 그래서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 개방이 되고 환전의 제약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100% 투자가 가능할 뿐더러 본국 송환하는 데 제한이 없는데 네. 이렇게 완벽하게 개방된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줄기차게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선천적인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네요. 30-40%면. 그런데 외국인이 저렇게 지분을 확 늘릴 때는 98년에 개방을 하고 주가가 쫙 빠졌겠죠. 네. 그래서 2005년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매수한 총 금액이 한 63조 정도 되는데 63조를 가지고 한 44% 지분을 확보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63조의 금액을 가지고 네. 우리 시장 대한민국 거의 시장의 44%의 지분을 네. 확보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역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꼬이게 됩니다. 아. 외국인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당시에 우리 시장을 싸게 아주 저가에 아주 저가에 많은 파이를 가져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 GDP의 창출이 다 기업에서 나온다 그랬죠. 네. 그럼 대한민국 버는 돈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분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가죠. 아, 네,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그 배당, 네. 돈을 벌면 배당을 주게 되죠. 그렇죠. 그 배당의 40%를 외국이 본국 송환을 해요. 아, 앞으로도 영원히
벌써 두 번 힘드네요. 아빠 첫 번째에 시장이 이미 불균형하다. 왜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 주식시장은 그냥 시장이 아니에요. 그 주식시장은 우리 국민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터전인 거죠. 기업이라는. 그렇죠. 이 기업이 잘 돼야 고용이 되고 그 고용을 통해서 가게는 임금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었으면 네. 그 과실을 우리가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조화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수익을 네. 외국인이 갖고 가요. 그 댓글에서도 지금 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친화적이고 현금 인출기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다. 태생적인 이런 한계가 네, 있어요. 그러네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기관과 이게 문제예요. 네. 네. 기관 연기금 비중을 보면은 네. 자, 외국인이 저렇게 막대한 힘을 가졌는데 네. 우리는 정책적으로 네. 주식을 하면 나쁜 멘탈로 봐요. 그랬었죠.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가요? 청문회에 가서 주식 투자하면은 아, 뭐라 그러죠? 인식이 좋지 않죠. 무슨 투기를 하냐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시민분들의 의식도 그렇죠. 대부분. 왜 드라마 소재에 가서 주식을 한다면 두 번 보고 패가망신의 소재로 그렇죠. 언제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다음 장면이 주식에서 망했어. 맞아요. 다음 장면이 무조건 뭘 가정 뺏기더라고요. 파탄. 네. 이게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의 삶의 터전이고 미래인데 자, 구성을 보면은 외국인은 그대로 그 지분을 갖고 있고 네. 기관과 연기금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GDP를 통해서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 기업 활동 플러스 자산 활동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 주식시장을 받쳐줘야 될 네. 기관 투자자가 네.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미약하네요. 외국인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한도를 지금 얼마를 정해서 갖고 있다라고 나머지 연기금, 공무원 관리기금 이런 게 있고 나머지 간접금융으로 이를테면 퇴직연금이나 네. 이런 게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시장은 대척점이에요. 이 주체별로 누군가 팔면은 누군가 사요. 그래야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관연기금이 왜 중요하냐면 기관연기금은 단기로 보는 관점이 아니겠죠. 그렇죠. 중장기로 먼 훗날에 구성원들의 노후자금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면 같이 성장할 그런 마음으로 하겠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단타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죠,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노후 연금이. 예.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근로자의 노후의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퇴직연금 주식 거의 안 해요. 퇴직연금은 그냥 수익률이 빵이에요. 빵. 근데 미국은 IRA라고 네. 퇴직 근로자들이 매월 적금식으로 자기 급여의 일정 금액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퇴직할 때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부럽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삶의 터전인 내 기업에서 이 기업에서 임금을 받고 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은 나중에 결국 우리 주식시장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장의 과실이 내가 퇴직할 시점에 나의 노후 자산으로 네.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했지만 주식 이러면 모든 구성원들이 나쁜 거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 나가서 뭐라 그러죠? 너 왜 주식했어? 이 위험한 걸 왜 해? 투기 아니야? 투기하지. 이게 이런 결과를 낳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잠시 후에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내리는 이걸 천수답 장사를 해요. 외국인의 손아귀에
아주 맥없이 통제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환율하고 연동이 돼요. 이 환율은 우리가 외환위기가 왜 생겼냐면 결국 환율 통제가 안 돼서 생긴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약한 고리가 나왔을 때 외국 자본은 그 국가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방어는 옛날에는 국가가 외환 보유고로 방어를 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국가에 부가 생겼고 그 부를 통해서 외국인이 공격을 해. 야, 얘들이 공격을 하네? 이게 딥밸류로 볼 때 싼데? 이걸 왜 팔지? 그럼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받아주면은 외국인이 함부로 못 팔아요. 공격해봐야 실패할 테니까. 그런데 국내는 거의 외국인이 공격하면 성공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왜 팔겠어요? 반대 포지션에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포지션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론할 뿐이죠. 추론할 뿐이지. 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항할 기관 육성이 정말 시급합니다. 네, 이건 정말 이거는 필요하네요. 아쉬움이에요. 네. 정책적 아쉬움.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왜 어려운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네,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우냐? 왜 어려운 거? 자, 이제 한번 시장을 볼게요. 작년에 3월 달에 폭락을 했을 때 네. 저점을 찍었을 때 이건 시장이니까 시장은 체력이 있어요. 시장이 버티는 체력. 네. 그거를 보통 이익의 함수라 그래요. 이익이 이만큼 나면은 이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가진 자산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평가를 받는 게 정당한데 작년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보통 그런 시기가 오면 자산은 그냥 떨이가 돼요. 빅세일 기관이 돼요. 그러면 그때 정말 합리적이고 영악한 투자자는 그때 자산을 쓸어 담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시가총액이 1140조였어요. 코스피가 950조였고 코스닥이 150조. 그러면 작년 시장은 우리나라 체력에 비해서 너무너무 쌌죠. 그런데 작년에 개인이 얼마를 매수를 하냐면 46조를 매수해요. 네. 자, 46조의 자금을 가지고 1100조짜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구성에서 네. 유통되지 않는 고정된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럼 유통 주식은 얼마 안 됐겠죠. 그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 46점은 엄청난 비율이에요. 엄청난 비율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올릴 수 있었겠죠. 네. 이 돈 가지고 워낙 떨어져 있는 자산을 사니까 쭉 올라갑니다. 이럴 땐. 올해 오늘까지 개인이 80조를 샀어요. 네. 작년에 거의 2배를 샀죠. 그런데 지수는 안 올라가요. 네. 딱 나오죠.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자로 이게 뽑아왔는데 2,722조예요. 코스피가 2,285조고 코스닥이 437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시장이 너무 커져서 웬만큼 돈이 들어와도 표시가 안 나.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이라는 체력을 가지고 내가 2라는 돈을 가지고 이거를 20을 만들었는데 이젠 20이 돼버리니까 20도 더 됐죠. 지금 50이야. 네. 그러니까 이젠 사 웬만큼 가지고는, 돈을 갖고 와도 너무 힘든 거야. 2배 돈을 가지고도 힘든 거죠. 끌어올리기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이걸 내 머리 위에 짐을 올려놓고 밀어 올린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위치가 어느 데 위치에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합리적인 기대 수익을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죠. 그렇죠. 이때다. 이때다. 그러니까
돈을 태워도 더 큰 놈이 들어와. 좀 이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게 또 상장을 해요. 네. 카카오가요. 작년에 이게 분할하기 전에 네. 한 30조짜리였어요. 그래도 비싸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도 비싸다 비싸다 했었어요. 그랬어요. 아, 이거 비싼데 사도 돼? 지금 상장된 기업 다 모으면 150조 돼요. 이게 뭐죠? 거의 몇 배죠, 갑자기? 지금? 네, 5배 근데 정도. 예전에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부 분할해서 상장시키기 전에 카카오네에 다 있었어요. 그렇죠. 다 서비스가 게임즈도 있었던 있었고 거죠.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떼내면 이런 마법이 생겨요. 음, 이게 주식시장의 마법이에요. 그렇군요. 부가가치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 점점 자본 조달을 그들이 갖고 가면서 굉장히 싼 자금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요. 이게 주식시장의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카카오 잘 이용한 거군요. 그럼요. 네. 투자자는 항상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덩치로 커진 기업에 내가 투자해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작년에는 정책이 위에서 돈을 쏟아내니까 탑다운으로 위에서 정책적으로 어디에 돈을 뿌리지만 보면은 투자 종목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걸 탑다운이라 해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작년에는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다 정교한 투자의 툴이 필요해요. 정책적으로 돈을 쏟아내는 게 시장 전체를 끌고 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정밀한 타겟팅을 해야 돼요, 기업을. 그래서 바텀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하반기에 확실하게 성장과 가격 증가와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좀 더 예리하게 봐야 되는군요. 작년은 막 쏴도 됐다면 그러니까요. 둔탁하게 지금은 때려도. 총알을 남발하면은 이두저도 안 돼요. 아군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또 차이군요. 피크아웃이 있어요. 피크아웃이 다 없는 게 아니에요. 네. 피크아웃이 있어요. 피크아웃 되는 기업은 이 경기 사이클은 3년에 한 번 돌아간다 그랬죠. 네. 피크아웃에 딱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려가겠죠. 다음 3년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죠? 네. 3년 기다려요. 3년 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피크아웃 사이클인지 아닌지를 아주 세밀하게 봐야 돼요. 힘들어지죠. 네. 예. 투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돌아갈게요. 네. 그러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내가 합리적인 기대 수익을 가지면 잘 모르면 어떡한다? 아는 거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정말 싼 거 한다. 그러고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지? 제 이름 석자밖에 모르면요. 전략을 바꾸면 돼요. 합리적인 방법이 기대 있네요. 수익률로 네. 전략을 바꾸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불패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은 네. 그런 합리적인 전략도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아유, 뭐 다 복잡해. 차트에 나 있다며. 난 차트만 볼 거야. 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차트 보면은 다 나와 있기도 하고 네.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볼까요, 차트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저도 이제 차트는 봅니다만 차트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저 차트를 볼 때는 추세가 정말 중요해요. 추세가 연장되느냐, 추세가 꺾었느냐. 추세선 알죠. 네. 추세. 왜냐하면 이제 추세라는 건 뭐냐 하면 방향성을 얘기해요. 어떤 방향을 잡으면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관성의 법칙이에요. 운동 입자가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을 빵 치면은 이 방향으로 균일한 심으로 간다는 게 추세예요. 그런 걸 배웠던 것 같기도 추세예요. 해요. 네.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니까 진자 운동이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작용점을 빵 때리면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게 추세고 이게 심해 떨어지면 다시 중력이 돌아가요? 작용해서 네. 떨어지죠. 네. 무중력 상태에서는 끝까지 가는데 중력 구간에 들어오면 이 힘이 계속 가지 않죠. 주식시장은 무중력 상태에서 쐈다가 중력 상태에서 떨어지는 이런 작용 반작용을 가져요. 그 추세를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보통 시장에서 추세를 하려면 경기 추세를 주추세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작년부터 우리가 이어져 왔던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한다 그러죠. 네. 미래를 땡겨오는데 보통 6개월을 선행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행 지표죠. 그러면 6개월 이동평균선이 경기선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경기 확장 국면에는 6개월 선을 잘 안 깨고 가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추세가 조금 흔들리니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근거가 처음으로 120일선을 깨고 종가로 내려왔어요. 추세를 깬 거군요. 그러면 네. 120일선이 계속 우상향했어요. 네. 지금까지. 좀 한 회색 번도 선이죠. 예, 맨 아랫선. 이 아랫선을 계속 우상향했죠. 위기 이후에. 한 번도 깬 적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눕죠. 그리고 이제 종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회복을 보통 3일 내에 회복을 기술적 분석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삼거래일. 네. 네, 3거리일 내에 이걸 넘으면 추세의 복귀라고 하고 회복이 안 되면 이거 좀 오래 가겠는데 이렇게 봐요. 지난 금요일이 그럼 회복이 좀 어려운 구간이었나요?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대응이에요. 네네. 일단 터치했으니까. 내려왔으니까. 네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시장은 몰라요. 왜 빠지는지. 네네. 외국인이 팔아서 빠져요. 근데 외국인이 왜 파는지 몰라. 마음 모르죠. 네. 몰라. 펀더멘탈 보니까 잘 모르겠어. 네. 왜 파는 거죠? 근데 네. 기업 이익 좋아져요. 그런데 팔았어. 추세가 깨졌어. 일단 대응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네, 일단.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필요합니다. 예. 여태까지 진작에 현금 비중을 얘기했는데 네. 아직도 안 돼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날에 현금을 좀 마련을 하십시오. 강력하게 시그널을 이게 드렸던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줍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죠. 예. 이제 오늘 더 빠졌어요. 네. 이러면 이제 좀 어려워져요. 내일하고 모레가 남았어요. 회복되면 다시 계획을 세우면 돼요. 여기서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네. 함부로 받지 않고 확인 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돼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말하는 추세를 거군요.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의사결정을 언제 하느냐? 네. 복귀했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새로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전략이에요. 네. 자, 이게 뭐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아요. 네. 꼭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우리 주식 불패의 주식 이야기를 통해서 좀 쉽게 한번 전해 보려고 하고 네.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칠까요? 그럴까요? 네. 네,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사실 저 도하나 같은 경우는 그 경기 한 사이클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주식 초보자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저는 그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말씀을 늘 말을 들었을 때 약간 뭐랄까요? 문학적인 그냥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추세를 이탈한 저 파란색 음봉이 바로 그렇죠. 떨어진 칼날이구나. 그 차트 해석은 네. 수요와 공급 속에서 네. 음봉이 세운다는 거는 매도세가 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매도세가 버텨야 될 구간을 이탈했을 때에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확인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기초적인 지식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오늘은 약간 강의로 따지면 OT 첫날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성격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 살펴봤는데 벌써 1시간이 끝나가요. 사실은 오늘 저 차트 몇 개 경기 차트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짧은 시간에 다 담기는 지금
이머징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러니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난 질문거리가 넘치는 우등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박원재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상담방송 이어지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 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